저희가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연말정산 기본편을 한번 살펴봤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몇 가지 더 같이 소화를 해보고 특히 이것저것 공제서류 작성할 때 많이 하는 실수들이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까지 정리해보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사실 직장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네. 이걸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맞아요. 헷갈립니다. 네. 맞아요. 네. 좀 몇 가지 좀 따져볼게요. 연말정산할 때 네. 특히 이제 중복공제 많이 되는 거, 부양가족공제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부양가족공제인데요. 부양가족공제는 이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건데요. 한 명의 부양가족을 이제 여러 명이서 본인이 이제 부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하고 공제를 받는 중복공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 한 명을 두고 각각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넣는다든지요. 아니면 형제가 아버지께 본인이 이제 용돈도 드리고 하니까는 각각 본인이 부양하는 줄 알고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넣는 식으로 이제 중복공제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 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가 걸리는 경우 그게 많다는 거죠.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넣으려고 하면은 올해 하루라도 살아계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당연한데 이제 하지만 이제 이전에 돌아가셨던 아버지를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공제를 받은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공제 대상이 아닌 친척을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부당 공제를 받았다 걸린 사례도 있었었어요. 이제 본인이 명절 때마다 조카에게 용돈을 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좀 도움을 줬다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허위 입력을 해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다가 걸린 경우도 있었었습니다. 그러면은 돌아가신 그 해까지만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뜻이거든요. 예. 또 부양가족 공제할 때 주의해야 될 점. 특히 배우자가 원래 소득이 없는데 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좀 소득을 올린 경우에 이럴 예. 때 또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소득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배우자를 이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 배우자의 소득도 1년에 100만 원 그리고 총급여를 받는 그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은 총급여 500만 원까지라면은 이제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뭐 몰랐던 소득들, 뭐 배당 소득이라든지 이자 소득 등 근로소득 외에도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놓쳐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이제 시골에 사는 부모님의 토지 같은 거를 이제 팔았을 때 이때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공제를 신청해서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양도소득도 여기 포함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깜빡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은 내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 등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생활 형편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들 이럴 때는 실제로 내가 생활비를 지원했다라는 송금 내역이 담긴 입증 서류 같은 거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내가 부양했다가 오면 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송금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이제 서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방금 차은하 님이 남편이 직장인이고 제가 간이 사업자인데 저를 남편 앞으로 인적공제 올려도 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네. 간이 사업자여도 그러면 소득 금액을 보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소득 금액인 건데요. 네. 연간 소득 금액이 간이 사업자를 통해서 1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은 이제 남편분이 부양하는 공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1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예. 꼭 보셔야겠네요. 또 하나가 그 카드 공제 있지 않습니까? 네. 신용카드 공제.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가 좀 헷갈리거든요. 네, 의료비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에요. 네. 근데 본인이 직접 지출하진 의료비가 아는 의료비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을 해서 실손보험으로 통해서 내가 돈을 돌려받았다. 라고 하면 그 금액은 연말정산 때 넣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의료비로 내가 30만 원 썼는데 네. 실손보험으로 그 30만 원 돌려받았다. 예. 그러면 이 30만 원은 공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가 실손보험을 통해서 돌려받은 의료비가 얼마인지 다 조회가 되세요. 네. 같은 논리로 이제 회사에서 단체 보험을 가입을 해줘가지고 예. 회사를 통해서 이제 병원비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이제 병원비를 환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금액들이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 보면 네. 자동으로 전산화돼서 뜨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썼던 의료비, 네. 받은 실손보험금 네.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가 자동으로 됩니까? 상계는 되진 않는데 의료비가 얼마 썼다라든지 의료 내가 병원 갔다는 내역들이 쫙 나오는 게 있고요. 예. 또 내가 보험금을 통해서 실손보험을 통해서 돌려받은 보험금이 얼마인지 조회가 또 따로 됩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봐서 내가 병원을 갔는데 내가 뭐 실손보험을 통해서 돌려받았다, 다 돌려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뭐 넣을 수 있는 의료비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혹여나 올해 보험금을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은 요거 예. 꼭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야, 괜히 그러다 이제 가산세 물 수도 있으니까. 네. 교육비도 이게 헷갈리는 게 어떤 거는 공제가 되고 네. 어떤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되고 이거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죠. 네. 뭐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비도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직접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장학금을 받았다. 그럼 네. 교육비 안 나갔겠죠? 아니면 회사의 사내복지기금을 통해서 받은 학자금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교육비를 부담한 게 아니므로 세액 공제를 못 받는데요. 그 와중에도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대학원 교육비 그리고 자녀 교육비가 있는데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이 다닌 대학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자녀나 형제 자매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자녀 교육비 공제에서 대학까지는 되는데 대학원은 또 안 됩니다. 대학원은 안 되고 네. 대학원은 나 자신만 네, 공제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자녀 교육도 네. 대학원까지는 해주는 거는 좀 이제 좀 넘어섰다라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하나가 이제 자녀의 학원비 문제인데요. 학원비. 학원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만 학원비 교육비가 공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생의 뭐 영어 학원비라든지 태권도 학원비 같은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에 이제 지출한 영어 학원비라든지 초등학교의 학생의 뭐 태권도 도장비는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원비도 미취학 자녀까지만 네, 공제가 맞습니다. 된다. 이거 특히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그 인적공제 네. 이거 1372번님이 질문 주셨는데 장모님을 인적공제 같이 하고 있는데 장모님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네. 그러면 요양원에 계셔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예, 당연히 받을 수가 있죠. 장모님도 본인이 이제 뭐 부양을 하고 있다, 그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다 한다면은 요양원에 계시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같은 집에 거주는 못하지만 네. 요양원에 계시는 거 본인이 부양을 하고 있다. 그렇죠. 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보통 부모님 같은 경우는 생활 형편상 뭐 부모님은 시골에 농촌에 거주하고 이제 자녀분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형편상 이제 따로 거주한다는 것만 통해서 증명되면은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도 이게 또 헷갈려서 5887님이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가능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어머님 자기가 부양하고 있다 그러면은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사실 전월세 세입자부터 집주인까지 참 다양한데 네. 어떤 걸 좀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주택과 관련돼서 연말정산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때도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는데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이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쉽게 말해서 내가 전세를 사는데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들어가고 살고 있는데 대출을 갚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주는 공제 혜택이 있고요. 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네. 그래서 집을 한 채 사는데 내가 대출을 받아서 샀다. 그래서 대출금을 갚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내가 월세를 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세액공제를 주는 혜택이 있는데 당연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주는 혜택이에요. 딱 한 가지만 빼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즉 내가 집을 한 채 사는데 대출을 받아서 샀다.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샀기 때문에 집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만 1주택자도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다 무주택자들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무주택자, 1주택자 요건이 이제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런 부분을 공제받겠다고 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기부금도 소득공제 되잖아요. 네. 요것도 이제 꼼수 쓰시는 분들 좀 있다고. 맞아요. 얼마 전에도 국세청인가요?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네, 기부금을 통해서 이제 악용한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부금 영수증을 2번을 공제를 받은 부부가 있어요. 이제 남편은 이제 회사를 다녀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소득이 있는데 남편이 먼저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할 때 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5월달이 돼서 이번엔 아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본인 사업장에 필요 경비로 넣어서 한 번 더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적발돼서 이제 아내에게 수정 신고와 세금을 추징한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뭐 근로자가
본인이 친분이 있는 종교 단체의 대표자랑 같이 공모를 해서 2% 한 3% 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회사 동료 수백 명과 함께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없이 수백억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이제 부당하게 받아오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당 공제는 당연히 이제 환수 대상이 되잖아요. 네. 또 어떤 불이익까지 있어요? 네, 이제 잘못된 공제를 넣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적발하면은 원래 내야 되는 본세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가산세랑 예. 이자 상당액이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걸 부당하게 신고해서 세금을 줄였다라고 한다면은 가산세는 최대 40%까지 이야. 적용을 받고요. 세죠. 이제 추가로 연 8% 가량의 이자 상당액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연 8%. 네. 그리고 이제 뭐 잘못된 공제 항목이 이제 확인되면은 국세청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심사할 때는 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이걸 또 다시 수정해서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납세자는 시간이랑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 할 때부터 꼼꼼히 살펴봐서 꼼수 없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헷갈립니다. 네.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실수했다가 가산세 이자 한 몇십만 원 막 이렇게 세죠. 맞을 예. 수도 있거든요. 그 오성열님이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주신 질문인데 저희가 좀 모아왔습니다. 기간제 일당 근로자로 월급이 줄었어요. 그럼 연말정산 안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먼저 이제 일당으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아르바이트 같이 이런 일용 근로자들은요. 네. 일당을 받으면서 세금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봤을 때 상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급여를 받을 때 월급이 106만 원을 넘어서부터 내가 내 월급에서 원천세를 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라고 한다면은 낸 세금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소득, 사업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 같은 게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연말정산 대신에 5월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5346번 쓰시는 분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를 쓰는 게 이득이라는데 왜 그런가요? 질문 주셨어요. 네, 이제 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전략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분이 질문하는 거는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 쓰는 게 이득일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하냐면은 네. 신용카드를 공제를 받으려면은요 가장 첫 단계, 가장 첫 문턱이 본인 연봉의 4분의 1 이상을 써야 이제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4분의 1 이상? 네.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남편의 연봉이 한 1억 정도가 되고요. 네. 뭐 아내의 연봉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남편 신용카드를 썼을 때 혜택을 받으려면은 4분의 1인 1억의 4분의 1인 2,50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를 썼을 때부터 혜택이 시작되는 거고요. 네. 아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250만 원을 사용하고부터 이제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문턱이 낮은 이제 아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뭐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소득이 높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적용 세율 자체가 높게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혜택을 받는 공제 금액 자체도 커질 수가 있어요. 이제 앞에 예를 들면은요. 같은 100만 원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 카드를 만약 썼다 하면은 38만 5천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아내 카드를 썼다. 그러면은 6.6% 세율이 적용돼서 네. 6만 6천 원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나 뭐 전략에 따라서 신용카드의 사용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하. 곽실규님이 연말정산 실수하기 쉬운 거 짚어주시니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리가 또 됐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